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는 사전적인 정의에서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의리예요. 흔히 남자들 사이에서 의리라고 말하는 그것을 저는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생각해보니 그걸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바른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저의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그 시절부터 저는 이 죽일 놈의 의리 때문에 연애 자체를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중고등학교를 함께 나와서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닌 것도 모자라서 저와의 만남까지 끌어들이더군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 하고 물으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일단 제가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제 연애 관계는 늘 의리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그 친구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나은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기 전부터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도 친구로 지냈죠. 술에 만취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수두룩했고 여자친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고백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한 이후 거의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는데 적어도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싫어도 미워도 그냥 참아냈던 겁니다. 제게 있어서 그 사람은 마치 넘어야 할 산이고 고비 같았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귀지도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끈끈한 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늘 다짐했어요. 결혼만 해봐. 넌 죽었어. 절교, 완전 절교. 이것도 그대로 끝이야. 알아? 라고 소심하고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정도로 이를 갈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당시 질투 그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그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없어도 둘이 마냥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씩은 혹시 하고 남자 사이에 그런 요상한 관계를 의심해 본 적도 있지만 확실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둘은 분명히 친구였지만 가족보다 더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더구나 제가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보호막이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몇 번이나 욕을 하고 미워했지만 사실 그 친구도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순 없었어요. 말투, 행동, 눈빛, 눈치, 성격, 제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면 꽤 괜찮았습니다. 얼굴도 준수했고 성격도 밝았고 무엇보다 배려심도 있어서 매너가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든 좋은 점을 가진 그가 없는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눈치였습니다. 그건 어디서 팔아먹었는지 그저 헤헤 실실거리면서 저희가 가는 어디든 따라다니곤 했거든요. 눈치 없이 제게 배려를 하면서 눈치 없이 성격 좋게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지 그 친구가 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정도였어요. 유독 다른 여자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면서 저에게만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혹시 널 좋아하나 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한때는 비슷한 착각을 하긴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낌새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함께 있다 보면 착하지만 눈치 없고 특이하고 이상한 친구쯤으로 생각되죠. 솔직히 그렇게 오래 만날 줄은 몰랐는데 글을 쓰면서 세어보니 그 친구와 알고 지낸 지 5년이 넘었더군요. 이건 남편을 만나 결혼 전 연애한 기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놈을 이렇게 이를 갈면서 5년을 친구처럼 지낸 거였어요. 5년,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을 봐왔기에 어느 순간 생길 것 같은 좋은 감정이 하나도 생기진 않았습니다. 1개월이든 5년이든 저는 남편의 친구를 부셔버리고 싶은 한결같은 마음을 내내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상하고 배려 넘치고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왜 굳이 그 친구를 계속 미워하냐면 늘 셋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외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사실 일보다는 3이라는 숫자가 더 외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3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는 더 그랬던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 가면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2인 좌석이잖아요. 그러면 둘은 늘 함께 앉고 저는 따로 떨어져서 앉곤 해야 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남편은 제 앞에 앉아주지 않았고요. 가끔 남편의 친구가 저와 남편의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아주는 것을 제외하면 늘 제 옆 그리고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저를 잡은 게 남편이었어요. 이제 와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게 2주 전이야. 까먹었어? 아니면 왜? 그 친구가 나 잡으라고 했어? 아니야. 친구는 그냥 헤어지라고 하더라. 근데 아니야.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친구고 뭐고. 내 미래에는 늘 네가 있었어. 그건 누구도 바꿀 권리 없다고 생각해. 돌아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너무 웃겨. 내가 외롭다고 했잖아. 내가 힘들다고 계속 말했잖아. 그땐 무시했잖아. 모르는 척했고. 그땐 내가 힘이 들었어. 너랑 만나면 계속 미래를 떠올려야 하고, 너도 알잖아. 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정신없는 거. 그래서 좀 놀 때는 잊고 싶었어. 그냥 친구랑 별거 아닌 농담이나 했으면 했을 뿐이야. 그럼 계속 그렇게 살면 되잖아. 친구랑 둘이서. 내가 어떻게 그래? 네가 보고 싶은데 어떡해? 농담 말고 진지한 이야기 100번 1000번 해도 좋으니까 네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쩌라고. 제발, 어? 솔직히 그때 머릿속으로 든 생각 속에는 작게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 친구에게 예의를 지켰던 것 같은데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지라는 조언을 했다니 말이에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조언을 한 이유가 뭘까 곱씹게 되었죠. 보통의 친구라면 절대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입장이 제가 그 친구였다면 제가 중간에 끼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 조심할게 혹은 당장이라도 잘못됐다고 싹싹 빌어하고 혼을 내줄 겁니다. 더구나 5년을 알아온 그 사람이 저를 단칼에 잘라내려 했다는 건 제게 상처였어요. 그간 제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누구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충분히 아니까 더더욱 말이죠. 남편을 잊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일종의 반발심에 다시 사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딱 그 이후부터 남편 친구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저희 둘의 결혼을 막으려고 들었습니다. 결혼은 무덤이라는데 꼭 해야 해요. 다시 생각해보지. 어차피 죽어서 들어갈 무덤 미리 파두면 편하고 좋죠. 남편 친구가 픽하고 웃더군요. 역시 아깝단 말이지. 그냥 결혼하지 말고 우리 셋이 이렇게 놀아요. 아니면 둘이 놀아도 좋고요. 어때요? 솔직히 요즘 결혼 다 늦게 하니까. 오빠가 드디어 우리 둘 사이에서 빠져주겠다는 말인가? 와, 그런 말도 할 줄 알았어요? 한 번 헤어지고 돌아오더니 가시가 잔뜩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 게 무섭네요. 진정해요, 진정. 진정이요? 오빠한테 그냥 헤어지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10일 넘게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헤헤거리고 있는 놈한테 정신 차리고 얼른 잡아라. 이래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바본가? 지금 저를 위해서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데. 와, 양심도 없네. 제가 누구 때문에 헤어졌는데요. 정말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당당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앞으로 처신 좀 바로 해주세요. 저도 이제 정말 화낼 거고요. 더는 잘 보일 생각도 없고요.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다. 그럴 생각이니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에 끼워진 당당한 결혼 반지는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는 느낌이었고요. 더는 무서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2주가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저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거든요.
한 번이라도 반박하고 따져 물어볼 걸,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 걸,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좀 빠져주라고 말할 걸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말들을 주저없이 던지곤 했어요. 물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일을 간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의 친구는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화를 내도 열받는데 오히려 애가 투정 부리는 걸 받아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녀석은 확실히 강적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허무하게 보이는 그 눈이 어떤 때는 무섭기까지 했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 특히나 공포감을 더했네요. 호불호라고 하죠. 보통의 사람은 싫고 좋은 게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술을 잘 마시긴 했지만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고 잘 놀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꽤 잘 사는 편으로 알고 있고 머리도 좋아서 직업도 좋은데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들은 것들은 모두 남편이 알고 있는 걸 전해 들은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에는 늘 두 팔을 걷어 올리고 돕는데도 정작 자신의 속내는 꽁꽁 감추는 게 너무 이상하고 수상하게 보였어요. 어쩌면 그런 이유들이 그 사람을 절대로 좋은 친구로도 두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정했지만 진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목소리가 그랬고 매너가 좋았지만 어딘지 학습된 느낌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본 게 제가 유일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그 사람을 좋게 평가했거든요. 너 우리 앞에서 자랑하니? 그거 먹으려면 대기만 2달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약해서 5주년 기념으로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아, 진짜 내가 말했지? 난 그 인간이 안 오는 게 복지고 혜택이라고.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부럽다. 네 남자친구도 잘생기고 그 친구의 친구까지 잘생기고. 이게 말이 되니? 드라마다 드라마. 그러게 좋아서 저런다니까. 복 받은 것.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지. 야, 너희까지 그럴래? 내가 몇 번을 설명해. 입장을 바꿔봐라. 매번 데이트마다 쫓아오고 같이 가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방금 입장을 바꿔봤는데 봐. 기분 별로지? 아니? 괜찮아. 미투. 나도 나쁘지 않아. 뭔가 드라마 여주인공 같잖아. 잘생긴 남자들을 양옆에 두고 여자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면서 거리를 걷는 느낌? 야, 내가 가운데가 아니니까 문제지. 난 한여 위치거든. 성큼성큼 걸어가면 난 졸졸 따라간다고. 오리새끼처럼. 아, 몰라. 그냥 난 부러워. 너 그 오빠 좋아하는 애들 엄청 많은 거 알지? 대학 때부터 너 싫다고 이가는 애들이 다 그 오빠 좋아하는 애들이었어. 맞아. 네가 두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다는 소문까지 나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야. 난 솔직히 무슨 신종 괴롭힘? 그런 걸 당하는 것 같아. 잘해줘서 말라 죽이는 그런 괴롭힘. 그거 알지? 식물도 물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다고. 딱 그래. 생각해보니 네 남자친구, 아니 예비 신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둘이 다니기 전에는 소문도 안 좋았잖아. 여자 많이 바꾸고. 그건 나도 들었어. 동아리 선배한테. 유명했다잖아. 근데 그 둘이 다니고 그런 게 싹 사라지면서 이미지 변신한 거고. 그거 나 만나고 나서 그런 거거든. 그런가? 하긴 시기가 그렇긴 하네. 어쨌든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남자들은 의리? 그런 거 아무래도 끔찍해 하는데 여자가 이성도 아니고 동성이랑 노는 걸로 태클 걸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건 맞아. 너 결혼하고 남편이 우리 만나지 말라고 하면 좋겠니? 괜히 시비 걸었다가 너도 똑같이 당하는 수가 있어. 명심해. 나도 그게 미치겠다. 차라리 이성이면 화라도 내지. 술도 안 마셔. 둘이서 수다만 떠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미쳐. 헌데 그런 제게도 마침내 기회라는 것이 왔습니다. 절대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 말이에요.
결혼식을 치르는 날 아침부터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지금 떠올려도 속이 메스꺼울 정도였어요. 전화를 수없이 해봐도 계속 음성으로 넘어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부족한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으로 시작되었는데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드레스를 갈아입으면서도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게 확신이 되었네요. 설마 하면서 시작된 결혼식에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딱 10분. 남편은 결혼식 시간을 조금 넘긴 채 퉁퉁 부은 얼굴로 나타났어요.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겨우 결혼식장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로는 친구들이 총각 파티를 열어줬고 과음을 하는 바람에 늦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말에 반쯤 돌아서 헤어질 각오를 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과음? 나한테는 분명 일찍 잠잘 거라고 그랬잖아. 거짓말이야? 아니야. 진짜 난 누웠다고. 그리고 진짜 잠들었고. 그런데 친구들이 그 새벽에 쳐들어왔어.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 그놈의 친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설마 그 오빠야 또? 나한테 결혼하지 마라 이러더니 진짜로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뭐야? 그 인간이 그랬지? 아니, 나는 설마 여자 나오는 그런 곳 간 거야? 자기야. 맞구나. 말끝 늘리는 것만 봐도 난 거짓말인지 알겠네. 결혼식 전에 그러고 놀고 싶어? 미친 거야? 결혼이 장난이야? 이럴 거면서 왜 나랑 결혼하자고 그랬어? 진짜 아니야. 나 정말 아니라고. 그런 곳은 맞는데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일 절대로 없었어. 맹세. 내 친구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잖아. 진짜야. 다른 친구들은 그런 목적인 건 맞는데 난 아니었어. 뭐 하면 물어봐. 남편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팔짝팔짝 뛰었고 결국 남편의 친구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얼떨떨해 보이더군요.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자신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술에 깨지 않은 건지 멍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기만 했죠. 야, 너 말해봐. 내가 어제 룸사롱에 가긴 했어도 여자 만나고 그런 건 안 했다는 거 알잖아. 기억나지? 나 취해서 기절한 거. 그렇지. 나도 어제 술 먹어서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걸 믿으라고요? 저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저 오빠 취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술도 잘 안 마시고 절제도 잘하잖아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 전에 만취를 했다고요? 맞아. 그 새끼. 준호가 술을 말아서 줬는데 그게 엄청 독했어. 그래. 나도 그거 먹고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전화를 해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해줄게. 진짜 믿어줘. 우리 둘 다 그냥 마시고 그 자리에 뻗은 거야. 진짜야. 혹시 못 믿겠으면 준호한테 연락해보는 건 어때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네, 난 떳떳하니까요. 전화번호 줘요. 여기 있어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해봐요. 그럼 간단할 테니까. 자. 됐어요. 오빠 말이니까 믿을게요. 그래? 그럼 화를 좀 풀고. 아니, 일단 전화를 해보는 게 좋을 텐데. 의심이 가면 확실히 푸는 게 좋으니까. 안 그래요? 저도 의심받기 싫기도 하고, 이렇게 신혼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하면 증명됐어요. 알았다고요. 봐, 우리 자기는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다니까? 아니다 싶으면 딱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뒤끝도 없고. 어쨌든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갚을게. 딱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는 그렇게 날아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운이 좋은 건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는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의 신혼여행이었어요.
휴가를 맞추기 위해서 결혼식 이후에 바로 가지 않고 3일 정도 신혼집에 머무르다가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시기였기에 미리 예약했던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었어요. 웃긴 건 대책 없는 여행사에서도 최대한 밀어주겠다고만 약속하고 환불도 해주려 하지 않았죠. 솔직히 최악이긴 했어요. 딱 제가 결혼한 그 타이밍에 식장 인원수 제한은 물론이고 여행까지도 갈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계속 시기를 보면서 미룬 건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결국 신혼여행지를 다시금 제주도로 잡게 되었어요. 문제는 거기에 그 인간이 쫓아온 거였습니다. 재택근무로 변경이 되어서 회의 정도만 참석하면 시간이 남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정말 부셔버리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걸 또 좋다고 헤헤거렸죠. 거기에 저희 방까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술주정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네요. 기분은 정말 너무 불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로 트집을 제대로 잡아서 아웃시키자는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까지 따라왔어. 이래도 계속 감쌀 거야? 아무래도 가장 친한 친구가 장가를 가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한가 봐. 그냥 이번에는 모른 척하면 안 될까? 술 먹고 실수한 건 처음이고. 이게 정상이야? 오빠가 보긴 이게 정상이냐고. 처음이니까 봐주자고? 그럼 내 신혼여행은 두 번째야? 나도 처음이야. 근데 왜 내가 셋이서 여행을 하고 술주정까지 받으면서 보내야 하는 건데? 도대체 내가 왜? 자기야. 저 녀석이 안 그런 애인데 왜 그러지? 이번에 그냥저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 선택해. 어쩔 거야? 선택이라니. 설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그래. 나도 비참해. 연애를 5년 넘게 해왔고 청혼받고 다시 1년이야. 결혼식에는 지각하고 신혼여행은 쫓아오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어떤 여자가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럼 그 친구랑 절교라도 하라는 말이야? 당연히 해야지. 그럼 안 해? 그때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작게 내뱉었어요. 얼굴에는 온갖 고민이 다 스치는 것 같이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러더니 이윽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그 친구를 택했다는 그 배신감이 온몸에 진동을 준 것 같았어요. 그래? 오빠 결정이 그 인간이라는 거지? 알았어. 헤어지자. 끝내. 그게 아니야. 들어봐. 그 친구는 내 인생, 아니,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야. 그래서 난 절대로 버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인생? 목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이야기는 남편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작은 건축 사무소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던 남편의 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시도했다더군요. 워낙 큰 계약건이라서 그것만 성공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중간 업체에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로 일단 공사를 진행했는데 중도금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부도 처리를 하고 그곳을 계약했던 사람들의 돈까지 들고 잠적을 했답니다. 애초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진빚이며 자재들의 재료값까지도 모두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오고 소송이며 재판이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충격으로 뇌출혈까지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고 해요. 가지고 있던 돈으로 빚과 수술비까지는 해결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그때 아니, 우리 집을 도운 게 그 녀석이었어. 부자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거야? 뭐,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대단했어. 우리 어머님 가서 고맙다고 절까지 했으니까. 덕분에 아버지도 큰 부작용 없이 퇴원하셨고, 일도 잘 풀렸고, 그리고 나서 빌린 돈도 다 갚았으니까. 그래도 그건 걔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진짜. 왜 말하지 않았어?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래. 말하기 싫었거든. 근데 지금 난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서. 그래, 좋아. 그건 그렇다고 쳐도 나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만나는 횟수를 최소로 줄일게.
그리고 자기랑 있을 때는 절대로 데리고 오지 않고, 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불만은 있었지만 그 정도로 많이 양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으면 죽고 못 사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를 잠깐이라도 떼어놓는 것, 그것보다는 적어도 제 눈앞에서라도 안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어요. 실제로 남편도 친구와의 만남 자체를 서서히 줄이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묘하게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다, 회사에서 휴가를 줬다, 연차를 썼다, 이런 말을 한 달에 몇 번씩 하더군요. 거기다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았고 그 액수는 점점 줄고 있었죠. 저는 당연히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따져 물었어요. 사실은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잘린 거나 다름없어. 뭐?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솔직히 이직도 잘 될 줄 알았고, 걱정시키기도 싫고. 거짓말하는 게 더 걱정시키는 거야. 알아? 쪽팔려서 그랬어. 능력 없어 보이는 게 싫었고. 어려울 때는 같이 돕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해. 알았어. 실은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이긴 한데, 사업? 거의 100% 잘 될 거야. 100%가 어딨어. 사업은 적어도 몇 개월은 무일푼이라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자금과 노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라고 했어. 그건 센스가 없는 새님들이 나는 거고. 난 달라. 돈도 써본 놈이 알고, 사업도 벌려본 놈이 알지. 오빠, 아무리 그래도 믿어줘. 일단 믿어만 달라고, 어? 자금은 그런 건 있고?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실은, 그 친구랑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미 만나고 있지? 나 속이고.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근데 나도 돈은 벌어야 하잖아. 이건 단순히 예전처럼 놀고 그런 게 아니고 일이기도 하고. 차라리 둘이 결혼하지 그랬어? 어? 그런 거 아닌 거 알면서 그래. 나름 생각 많이 했다고. 진짜 대박 아이템이 있어서 하려는 거고. 일단은 대출 받아서 할 생각이야. 난 모르겠고 앞으로 알아서 처신해. 알았어? 결국에는 그 친구와 남편의 사이를 끊어내지 못한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때쯤 되니 정말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친구였다면 그때는 일로 묶여 있었기에 더 간섭하지도 못했고요. 사실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계획했기에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저는 남편이 일을 그만두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친구도 서서히 왕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신혼여행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공격적이었던 태도는 저를 처음 봤던 초반처럼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매너 있는 태도였죠. 물론 눈치를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었어요. 이를테면 앞으로의 이직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추천해주고 학원까지 소개해 줄 정도였죠. 남편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면 자격증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결에 학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이의 수강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잘 보이고 싶은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반년 차, 그때 남편과 저는 둘 다 너무나 바쁜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이며 학원이며 오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씻고 쓰레기를 버렸고 끼니도 대충 시켜 먹는 수준이었네요. 그리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저는 공부를 마저 했고 남편 역시도 한참을 사업 문제로 통화를 하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때문에 남편도 저도 베개에 닿기만 하면 바로 잠들 정도로 녹초가 되곤 했네요. 그런데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말짱하고 온몸의 신경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날카로워지던 날이었어요. 자야 하는데 자야지 내일 출근하는데 하는 생각으로 억지로 눈을 감고 짜증을 누르던 그때 감고 있던 눈꺼풀 위로 뭔가 거슬리게 빛이 번쩍거리는 게 느껴졌죠. 순간 확 짜증이 일어서 몸을 일으켰고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자꾸 겉으로 떴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늦은 새벽에 계속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에 골아떨어진 남편의 손가락을 들어서 휴대폰의 잠금을 풀었습니다. 뭔가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저 짜증으로 한 행동이었기에 조심성도 없는 행동이었고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확인한 그 메시지는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는 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그립다, 내일이 또 오면 좋겠다는 등의 글과 거의 벗은 것 같은 야한 옷을 입은 여자의 사진까지 전송이 되더군요. 얼굴이 없이 다 드러난 허벅지, 가슴골만 있는 사진을 보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손이 정말 떨렸습니다. 몸이 굳었다고 해야 하나, 아니 그보다도 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뭔가를 누르려고 하면 발발발 떠는 그 정도였어요. 다리에는 힘이 탁 풀리고 머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한번 노려보고 다시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진첩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을 보고 또 살폈어요. 남편을 깨워서 따지거나 욕을 하거나 때릴 수도 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깨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 떨리던 손이 보잘것없어 보여 부끄러웠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당당하자, 내 죄가 아닌 것에 주눅들지 말자고, 그래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손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동요만은, 저의 상처만은 적어도 바람피운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건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거였습니다. 됐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해. 얼굴은 모른다는 거지? 온통 몸 사진뿐이더라고. 괜찮아. 여자는 이제부터 찾으면 그만이니까. 그래.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네가 죄 졌어? 당당하게 어깨 펴. 응.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걸 왜 물어? 당연한 거지. 애초에 그 여자 일부러 너 보라고 보낸 거야. 몰래 그러다가 들킨 거 아니라고. 정말? 그래도 설마. 내가 봐도 그래. 아니고서야 그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그것도 사진을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이건 도전장이야. 맞아. 이런 경우에는 만난 지 좀 된 사이일 가능성도 있어. 그렇지. 이혼한다 뭐 한다면서 네 남편이 시간 끄니까 일부러 도발한 거야. 내가 눈치를 못 채서? 네 남편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이상한 점이라면 짐작 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그곳이 오피스텔이어서 그곳에서 씻고 먹고 잠을 자는 게 가능하다 말을 했었죠. 달라진 샴푸 냄새며 입고 나간 옷이 바뀐 적이 몇 번이나 있었기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생각해보니 통화도 꽤 긴 편이었습니다. 항상 용건만 간단히 했던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화를 길게 했다고 넘어간 부분이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미심쩍은 정황들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헌데 기세와는 다르게 첫째,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까지도 보기 좋게 실패했죠. 남편은 그저 사무실, 집만 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더 이상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날, 저희는 남편이 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친구들은 따라잡자고 발버둥을 쳤지만 저는 그보다 더 먼저 다른 걸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실패했던 원흉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바로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 낯선 여자가 계속 사무실을 들락거렸지만
늘 그 곁에는 제 남편이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였거든요. 순간 결혼하지 말라는 그 사람의 충고가 떠오르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와 사라지고 친구들이 그 뒤를 쫓았고 저는 홀로 사무실로 걸음을 옮겼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눈이 마주쳤죠. 놀라지도 않고 씩하고 웃는 그 남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렸어요. 뺨 그런 것으로 해결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얼굴 위로 주먹질을 내리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간에 쌓여왔던 화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뒤늦게 손이 저릿하고 아프다는 걸 느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죠. 안은 제가 상상했던 사무실과는 많이 달랐어요. 책상이 가운데 하나 있긴 하지만 그냥 가정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커다란 소파와 침대 그리고 생필품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거든요. 그저 그걸 보기만 했는데도 알게 되었어요. 이곳은 그저 남편과 내연녀의 미래 장소였고 그걸 도운 게 이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말해. 그 사람은 제게 맞은 곳을 손으로 문지르고는 소파에 나른하게 몸을 기댔죠. 갑자기 반말? 뭐 좋아. 왜 그러는 것 같은데? 날 혹시 좋아해? 나쁘진 않은데 정답은 아니야. 그럼 내 남편을 좋아해? 그건 더더욱 아니지. 절대로 싫지. 난 여자가 좋아. 당신이랑 스무고개 할 생각 없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하는 행동 모두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 나한테 잘하다가 또 싫어하고 남편을 위해서 뭐든 해주면서 계속 방해하니까. 이렇게 눈치가 빠른 여자가 왜 그놈이랑 결혼을 했지?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 어차피 너도 정확히는 알아야 하니까. 너한테 잘해준 건 정말로 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야. 뭐 이성적? 뭐 이런 종류는 아니지만 딱 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았으니까. 이해해? 뭐가 적당하다는 거야? 복수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해두자. 그 사람은 아주 나른한 목소리로 덤덤하게 예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워진 남편을 도와줬던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 사람은 친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늘 부자였던 자신의 집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끔찍했던 모양이었어요. 오기인지 반발심인지 남편이 그 후로 삐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었어. 남들은 그저 첫사랑이라고 했지만 나한텐 진짜였어. 군대만 다녀오면 바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더라. 그 여자를 남편이 빼앗아서 복수를 한다는 뜻인가? 성격 급하네.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싫은데 맞지만 틀려. 그 사람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이전처럼 덤덤해졌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지. 내 여자친구에게 댁 남편이 술을 먹이고 몹쓸 짓을 했다는 걸 말이야. 그걸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뭐 억지로 만난 거지. 설마 그게 말이 되는 일이... 네 남편 쓰레기야. 난 그날 이후로 복수만 생각했어. 맨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이 똑같이 복수하려고 생각만 했지. 그런데 녀석 주변의 여자들이 하나같이 죄다 이상했었어. 돈을 목적으로 다가오거나 가볍게 놀고 싶은 여자들 뿐이었지. 그러다가 내가 걸렸구나. 거기까지는 앞뒤가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전에 다른 여자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쌀쌀맞게 대했다는 건 동기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게 잘해준 것까지도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제게만 그렇게 다정하게 대했고 초반에는 싸움을 해도 늘 제 편을 들어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복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제가 전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끝나게 된 겁니다.
당시 저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요. 더구나 남편 역시도 저를 만나는 동안 계속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복수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막아보려고 했다고 해요. 남편을 설득하고 저한테까지 시비를 걸면서 말이죠. 솔직히 그때 복수를 끝낼까 했어. 너한테 상처를 주기 싫었고 무엇보다 결혼 전 몇 개월은 그 녀석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는 말이야? 총각 파티에 난 참석하지 않았어. 복수할 마음도 잃었으니까. 그럼 그때 거짓말로 둘러준 거네? 왜? 나랑 그 사람이랑 결혼하길 원하지 않았으면 사실대로 말하면 그만이잖아. 왜? 흐리? 그런 거 아니야. 난 너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네 남편 옆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거든. 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자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어. 네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런 인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는 딱 하나야. 쾌락, 중독 같은 최악의 길로 인도하는 거. 궁극적으로 삶에서 언젠가 가장 외롭게 고립되는 거. 당신 정말 미쳤구나. 일단 넌 빼주려고. 생각보다 우리 오래 봤잖아. 5년? 이제 6년이네. 이혼해. 증거 사진은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한다면 도울게. 근데 내가 혼인신고도 미루도록 조치해놨어. 위자료를 받을 거면 사실혼을 입증해야 할 거야. 뭐 그것도 원한다면 내가 변호사를 소개할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허하는 짧은 탄식만 흘렀어요. 화도 날 거고 뭐 기분도 나쁠 거야. 나도 너한테만은 미안해. 그래서 아이를 가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직을 준비시킨 거네. 맞아. 그것까지는 막을 생각이었어. 너한테 사죄할게 평생. 원한다면 매일 때려도 좋아. 그런데 그 놈이랑은 더 엮이지 마. 복수, 화, 분노? 이거 생각보다 힘든 감정이거든. 그건 내가 할게. 네 몫까지 두고 오래 옆에 있으면서 해줄게. 죽을 때까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눈빛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마치 감정의 바닥에서 싹싹 긁어모아도 한 줌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말라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오랜 시간을 곁에서 복수를 하는 그가 너무나 무섭기도 했습니다.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곁에서 웃어야 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느낌일지 전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네요. 그 이후에 들은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던 그건 역시 누가 봐도 사기라는 걸 알고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본인은 부추기기만 하고 개입하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그 여자 역시도 꽃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망가져가는 걸 평생 지켜보면서 살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을이라는 이름의 뒤에 숨어서 말이죠. 한편 남편과 내연녀를 쫓아간 친구들은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증거를 남기기도 전에 일을 저질렀어요. 호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서까지 다녀오게 되었고 제가 사실을 알게 된 걸 안 제 남편은 순순히 제게 위자료 명목으로 꽤 큰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마 그건 역시도 남편 친구가 조언을 해줬겠죠. 애초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복잡해질 뻔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 길로 남편은 아예 집을 나갔고 저는 얼결에 그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대충 정리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와, 그 오빠 진짜 멋지다. 그럼 자신의 첫사랑을 위해서 평생을 쏟아가면서 복수하고 있는 거잖아. 와, 대박. 그래도 난 좀 무섭다. 생각해봐. 나한테 진짜 잘하는 친구가 알고 보니 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 어우, 소름. 그래도 이유가 있잖아. 넌 그냥 잘생기고 능력 있어서 좋아하는 거잖아. 뭐 어때? 겸사겸사. 똥도 싸고 오줌도 누는 거지. 순서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머리채를 먼저 잡았냐? 으유. 그게 진짜 의리야. 고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
합의금을 서로 찔러주는 그게 진짜 의리라고. 하긴 너네 혹시나 바람 피우기만 해? 난 바로 이를 거야. 아, 이르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때려주든가. 그게 진짜 친구지. 어쨌든 일은 잘 해결됐잖아. 겨우 7개월? 조금 넘게 살았는데 위자료로 아파트 받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직도 잘했고. 야, 5년을 넘게 만났어. 그 기간은 어쩔 건데? 눈치 좀 챙겨라. 그건 그렇구나. 미안.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됐어. 이제 아무 상관없어. 정말이야. 솔직히 남편이 바람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저는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눈앞이 컴컴해진다는 느낌을 실제로 받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알게 됐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였어요. 텅 비고 공허한 눈, 말라버린 감정. 희한하게 저는 그런 마음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졌고 덕분에 들끓는 복수심과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고 부모님에게도 죄송했어요. 아무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결혼했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런 나쁜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건 누구의 탓도 아니었고 오로지 제 선택이었던 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온전히 제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 왜 일찍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날 그런 복수극에 끼어들게 했냐고 원망을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진즉의 복수나 미움의 감정은 사라진 것 같은데 마치 습관처럼 그 감정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남의 감정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자격이 없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끔찍한 일로 잃어버렸으니 더더욱 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길 원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해요. 이건 지난 5년 동안 오빠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먹고 웃은 그 시간들에서 좋은 기억만 걸러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수, 미움, 질투 이런 감정들이 질병과 같은 점은 딱 하나가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지독하게 아프기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 꼭 그 사람을 최악의 길로 데리고 가겠다면서 험한 길, 끔찍하고 더러운 곳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그런 곳을 당신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스스로 찾아 들어갈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없으며 꿈도 없이 부모님이 주신 것들을 쓰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참을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종착점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만 복수를 멈추고 그곳을 빠져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짜 의리, 진짜 친구를 찾는다면 저나 제 친구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재미는 없을진 몰라도 합의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돈도 잘 벌고 이성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멋진 친구들이거든요. 얼른 그 지옥을 탈출하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